자, 들어가도 되겠어요? 자, 오늘의 테마는 모든 걸 다 알고 시험을 볼 수는 없다. 여기 테마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자, 오늘은 부동산 조세인데요. 얘가 거의 매년 하나 이상 나옵니다. 하나 이상. 근데 36회 시험에는 두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일단 뭐부터 봐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는 일단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 그런데 뭐 두 문자를 따시는 분은 뭐 이렇게 양, 뭐 취재종양 이렇게 암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두 문자 따서 암기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일단 요게 맨 마지막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역사를 한번 훑어보는데 잘 보세요. 부동산을 항상 취득하면 취득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다. 취득세. 그리고 팔지 않은 이상 뭔가 보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보유에 대해서 뭔가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를. 그리고 뭔가 부동산을 판매합니다. 매각이죠. 매각이에요. 매각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이라는 데에서 세금을 내는데, 이 양도소득을 우리 저기 1장 총론에서는 감자가수 기억납니까? 요새 내가 저기 이제 우리가 한 지가 꽤 오래돼서 예전에 했던 것들 물어보는데요. 거의 80% 이상은 그게 뭐냐 대답하는 게 대박이에요. 감자가수 영속성이죠. 감가의 부정, 자본이득. 그렇죠. 양도소득을 경제학에서는 자본이득이라 그래요. 자본이득이라 그러면 가격 상승으로 얻는 이득, 가격 상승으로 얻는 이득. 한번 보세요. 자, 5억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5억에. 그리고 팔 때 12억에 팔았어요. 12억에. 그러면 7억만큼 가격 상승의 이득이 생겼죠. 요 7억을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7억을 양도소득.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한번 봐보세요. 이 가격 상승이라는 자본이득은 특징이 있어.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특징. 대부분 다른 세금보다 요 양도소득세의 세금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도 항상 중요한 세금이고. 왜 그래요? 이게 바로 가격 상승의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5억짜리 아파트 투자해서 12억에 되팔았어요. 투자 잘했죠? 투자했다면 잘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항상 자기들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 내가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이렇게 가격 상승 내가 잘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절대 가격 상승은 자기가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5년간 가격이 올랐다고 치면 5년 동안 이 사람은 아파트에서 뭐만 했습니다. 뭐만 했을까요? 그러면 잠자는 거 다 해요. 그냥 한 5년간 자고 있었는데 한 7억이 오른 거죠. 그래서 대부분 가격 상승의 이득은 불로소득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러요.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 그러니까 정부는 기본적으로 가격 상승 이득을 불로소득이라고 딱 규정져요. 그래서 그 대부분, 가격 상승의 대부분을 정부는 조세로 징수하고 싶어요. 징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중에 제일 큰 세금이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취득에 대한 세금 내겠죠. 그리고 보유합니다. 그러면 재산세 내요.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양도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가격 상승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 세 가지 세금 중에 익숙치 않은 게 요놈이란 말이에요. 부동산을 왜 보유할 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다른 제한은 안 그러잖아요. 취득할 때 세금 내고 팔 때 가격 상승이 있으면 세금을 낸다. 이거 그냥 납득이 가.
왜 그럴까요? 그러면 어딜 찾아보면 되냐? 우리 중학교에 중학교 우리 사회 문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왜 국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까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1번 국가가 돈이 필요해서, 2번 심심해서, 3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돈이 돈이 필요해서 세금을 걷는 거 맞는데 그 본질적인 이유는 돈 때문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유할 때 재산세를 냅니다. 그러면 중학교 사회 정답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네가 부동산을 말이야, 마음 편하게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가 누굴 보호하고 있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너희들을 보호하니까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뭐 좀 내놓으라는 거야. 그죠? 세금 좀 내놓으라. 이렇게 정답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정답이. 납득이 돼요? 딱 중학교 수준이죠. 중학교. 이게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국가가 있으니까 네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식아. 딴 데 가봐라, 네가 재산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세금 좀 내라. 이게 논리예요. 이게. 자, 그래서 취득을 할 때는 취득세, 보유할 때는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양도할 때는 가격 상승의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종부세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부동산 세금 중에는 가장 늦게 도입한 거예요. 늦게. 예. 자, 이 종부세는 어떤 상황에 발생했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개인이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딱 사례로 하면 우리 가끔씩 뉴스에 보면 특정 개인이 무슨 부동산을 100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요. 즉 부동산을 특정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뭔가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추가적으로 뭔가 더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조세가 4가지로 돼 있어요.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렇게 4가지로 돼 있어요. 두 문자로 따면 취재, 종약,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시험 냅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게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거 다. 시험에 나온 거 다. 자, 첫 번째.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눠라. 이런 거야. 국세하고.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하면 지방세. 뭐 이렇게 말하는데 특징이 있어. 특징이. 우리나라는 시작이 중앙정부예요. 자, 요것도 좀 한번 봐요. 정부라고 나오면, 이게 글을 읽다가 정부라고 나오면 이 정부는 이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둘 다 일컫는 용어예요. 정부가. 이게 정부 앞에 중앙정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국가를 말하고, 정부 앞에 지방정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쓰기도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뭉뚱그려서 정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이렇게 일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작이 중앙정부 딱 하나 있었죠.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광역시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뭐가 있었니? 그러면 광주 직할시, 인천 직할시, 부산 직할시. 요 직할시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 또래예요. 지금 젊은 애들은 직할시가 뭔지도 몰라요. 다 광역시만 알지. 광역시만. 이게 직할시라는 게 국가가 직접
직접 뭔가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할시 시대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면서 이제 뭐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광역시라고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국가 이렇게 혼자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시행한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를.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도 뭔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뭘 줘야 되냐?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마련할 만한 이제 세금을 넘겨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세금이 좋은 세금이겠어요? 푼돈이겠어요? 좋은 세금이겠어요? 그냥 직감적으로 푼돈이겠어요? 푼돈이에요, 푼돈. 그러니까 이 지방세로 있는 취득세, 이 재산세, 요 두 개가 지방세 대표적인 건데, 부동산 투자할 때 취득세하고 재산세 무서워서 투자 못한다는 사람 없어요. 요거에 비하면 세 발이 피라고, 세 발이 피. 푼돈, 그러니까 취득세, 지방세, 일단 지방세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서 돈이 좀 적어. 세금을 징수한 애가. 자, 그리고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는 기본적으로 돈이 좀 커. 그런데 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들이 돈이 좀 큽니까? 그러면 대표적인 경우는 봐요. 양도소득세, 국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 상승으로 얻는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이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징수해야겠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조세정이라고 그래요. 조세정. 조세로 뭔가 정의를 실현한다는 거예요. 봐요. 대표적인 거. 상속증여세.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상속. 대표적인 국세예요. 국세. 요 놈으로 해볼게요. 요 놈으로. 친구가 아침부터 전화를 해. 친구가 아침부터. 그럼 뭐라고 말하냐? 그럼 막 국가를, 정부를 욕해. 막 울면서 정부를 욕해. 그냥. 그래서 왜 너 아침부터 이렇게 정부를 욕하니? 그랬더니 야, 나 할아버지한테 빌딩을 하나 내가 증여받았는데 말이야. 세상에 증여세를 500억 내라 그래. 이거 어떻게 내야 되냐 하고 막 울고 있어. 친구가 전화로. 그러면 같이 옆에서 야, 국가 이 자식들 미친 새끼들이네. 이렇게 말할 거야. 속으로는 당연한 걸 왜 이 자식이 지랄이야? 이렇게 할 거야. 말을 잘해줘. 친구가 아이고 할아버지한테 빌딩을 하나 증여받았는데 증여세로 500억 내래. 그러면 같이 슬퍼하면서 공감해 줄 거야. 당연히 500억 내야 되는데 이 자식은 왜 그래? 이렇게 할 거야. 그렇죠. 아니 증여세를 500억 낸다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빌딩 한 1000억 이상 때는 지금 공짜로 받은 건데 저 정도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야, 저 정도는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조세정이에요. 일명 배가 아프다 이런 거야. 이거 봐. 친구가 5억짜리 아파트 샀어. 똑같은 시기에 샀어. 근데 친구는 5억짜리 둘이 똑같이 샀는데 친구는 12억이 됐고 나는 여전히 한 8억이야. 그러면 많이 좀 갖고 가야겠어? 안 갖고 가야겠어? 이게 조세정이란 말이에요. 배가 아프면 조세정이에요. 그걸 누가 실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또 봐요. 종부세. 종부세가 어떤 거라 있어요? 특정 개인이 부동산의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니까 투자 목적으로 특정 개인이 아파트라든지 빌라를 합쳐서 100채를 갖고 있어. 예? 왠지 정의를 좀 실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방세는 크지 않는 돈이고, 국세는 대부분 커요, 금액이. 그리고 국세가 이렇게 큰 이유는 대부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세금이 여전히 국세로 남아있어요. 국세.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둘 다 공짜로 얻는 거잖아요.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거란 말이야. 불로소득. 자, 그러면 자, 요거 봐. 이제 나의 성격을 이제 파악해보자. 성격을. 자, 친구랑 둘이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취득했어. 근데 친구는 부모님이 좀 돈을 대줘서 아파트를 조금 더 럭셔리한 거 샀어. 나는 그냥 내 수준에 맞춰서 사고. 그러면 친구를 딱 보는 순간 배가 아파서 조세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 이건 그냥 축하해줘야 될 것 같아. 대답을 잘해줘. 대답을 잘해줘. 아니, 둘이 비슷하게 지금 아파트 사는데 나는 내 수준에 맞춰서 그냥 한 5억대 이렇게 대출 가서 사는데 친구는 부모가 돈 대줘갖고 막 10억짜리, 12억짜리 산단 말이야. 그럼 왠지 철퇴를 때려야겠어. 이건 그냥 야, 부럽다. 요 정도로 끝나야겠어. 우리는 철퇴를 때려야 된다. 제가 자, 이게 이거 두 개야. 자, 우리 부동산 조세야. 부동산 특히 주택이야. 주택. 대부분 우리는 주택이니까. 주택의 취득은 조세 정의가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주택의 취득은 보세요. 주택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누구든지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제야죠. 그리고 정부가 제발 좀 사라고 지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상품이라는 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꼭 사야 되는 재화인데 어떤 사람은 상품이 다양하니까 좀 가격이 비싼 거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격이 조금 낮은 거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세 정의는 필요 없는 거예요. 뭐랑 똑같냐? 요새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라는 상품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가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뜰폰 맞춰서 살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는 조세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취득과 재산 요 두 개는 그냥 단순히 조세 정의는 필요 없고 요 두 개가 조세 정의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확실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개인이 너무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럼 뭔가 투자 목적으로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상속과 증여세 누가 봐도 공짜로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국세로서 높은 세금이 부과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히 젊은 분들이 뭘 좀 모르냐 그러면 이 종부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정확히 뭔지를 잘 몰라요. 자, 해볼 테니 잘 봐요. 자, 특정 개인이야. 특정 개인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요 경우나 또는 특정 개인이 자, 1주택인데 고가다. 요거요. 특정 개인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금액 자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개인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뭔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또 특정 개인이 1주택만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듯한 효과가 있어. 1주택이지만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듯한 효과.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첫 번째 주에 제가 말했던 것 같아요. 요새 서울에서 가장 핫한 데가 반포의 원베일이에요. 그게 45평짜리가 조합원이 90억에 내놨어. 45평을 90억에. 그럼 평당 지금 얼마야? 2천이 넘어. 2천 가까이 되는 거죠. 2천이 넘는 건 아니고. 90억이면 2천 넘네. 2천이네, 2천. 이렇게 내놨단 말이야. 아파트 평당 2천. 그러면 많이 보유한 거나 90억짜리 가지고 있는 거나 비슷한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예요. 두 가지 케이스. 자, 그래서 일단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하나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5억 원짜리 아파트는 왠지 뭐 하나 보유하고 있고 비싸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만 내요. 일단 보유하고 있으니까 재산세를 내요. 자, 그리고
1주택일 때는 12억이 기준이에요. 1주택일 때는 12억. 1주택, 우리가 1가구 1주택은 12억. 근데 이 12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세법에서 산정한 가격이야. 세법에서 산정한 가격으로 12억. 그럼 시가로는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대부분 세법에서 추계하는 가격이 실제 시가보다는 훨 낮아요. 그러니까 시가로 치면 한 15 또는 18억짜리 이 정도 아파트예요. 12억이라는 게 세법으로 산정한 가격이 12억이다. 그러면 시가로는 한 15억 이상 18억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5억입니다. 그러면 뭐 12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재산세만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낸다. OX예요. X란 말이에요. 재산세를 내는 모든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가 18억짜리야. 18억짜리.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고가의 기준이 세법으로 산정한 12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2억이야. 요 12억까지는 재산세를 물려요. 12억까지는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무조건 부과되는 거예요. 재산세는. 그런데 지금 18억이니까 한 6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죠. 요 6억은 살짝 고율로 따로 세금을 추가로 더 내라 그래.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걸 우리는 줄여서 종부세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종부세를. 그래서 우리가 1가구 1주택일 때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일단 재산세 내고 그 다음에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고율로 재산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세율이에요. 고율로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반드시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낸다. 그럼 틀린 거야.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반드시 재산세도 낸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조세가 재산세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재산세가 기본적으로 나가고 특정 개인이 부동산을 너무 많이 보유했다든지 또 특정 개인이 1주택이더라도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조금을 더 낸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제 주변에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제가 알고 제 친구들도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전 정권에서는 꽤 종부세가 내는 사람, 10만 원이라도 내는 사람이 꽤 많은데, 종부세도 좀 완화돼가지고, 주변에 한 10명 있으면, 오피스텔 있고, 어디, 재개발, 재건축, 딱지 이런 거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 아니고는 웬만하면 종합부동산 잔세입니다. 그리고 내더라도 거의 50만 원대예요, 50만 원대. 예. 연이야, 달이야. 연 5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종합부동산세는 큰 부담은 아닌 거예요. 전문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게 부담인 것이죠. 자, 그리고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고 했어요, 지방세라고 그랬어요. 딱 봐도 뭔가 국세예요. 조세 정의가 필요하죠. 국세야. 그리고 이게 국세니까 왜 종합부동산세라고 돼 있니? 그러면 국세니까 우리나라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종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안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종합해서 너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또는 금액이 너무 높다? 그러면 그때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직장인들이
항상 꿈이 뭡니까? 젊은 직장인이 일단 뭐부터 하고 싶어? 나 주택 취득세 한번 내고 싶다. 이게 기본이야. 일단 주택 취득하는 것 자체가. 그러다가 이제 주택을 좀 취득해서요. 취득을 해. 예, 그리고 주택의 가격이 한 5년씩 보유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두 번째 목표는 뭐예요? 종부세 한번 내보고 싶다. 종부세 내려면 기본적으로 얼마 돼야 된다고? 세법으로는 12억이야. 시가로는 보통 서울에서는 15억에서 18억 정도 돼야 낸다고. 그러니까 가격 좀 오르면 좋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니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 나도 한번 내고 싶다 이런 거야. 양도소득세. 예,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봐요. 취득세를 내고 싶습니다. 일단 주택부터 하나 취득하고 싶다는 거야. 나의 보금자리. 그리고 종부세도 한번 내보고 싶은데 그럼 가격 좀 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 한 주택이어도. 그리고 양도소득세 좀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가격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1주택자들은 그냥 계속 집에서 거주하잖아요. 투자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많잖아요.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올라. 그러면 가격이 오는 아파트로 대출을 좀 끼고 전세 좀 끼고 뭐 하나를 더 하고 싶어. 1주택을 하나 더 투자 목적으로 1주택을 더 하나 갖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좀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의 부동산 주택가격 수준으로는 뭐부터 어려워요 지금? 이거부터가 어려우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암기 코드는 간단합니다. 자, 지방세는 세 글자야. 세 글자. 그러니까 취득세 세 글자, 재산세 세 글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좀 암기해야 돼? 부동산 조세 4개, 4대 조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두 문자로 따면 취재, 종양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번 봅시다. 상속과 증여세는 조세 정의가 필요하죠. 불로소득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국세 일종이에요. 그냥 쉽게 이해가 돼요. 시험은 뭘 많이 냅니까? 요걸 많이 내요. 요거. 취득 단계냐, 보유 단계냐. 그럼 상속과 증여는 원래 상속과 증여는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금은 아니에요. 상속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에 대한 세금인데 뭘 상속받는 게 대부분이에요. 부동산을 돈 있는 사람은 상속이나 증여 받을 때 부동산 이런 거 많이 안 받아. 뭐 받아? 막 금송아지 진짜 막 이만한 거, 막 채권 이만한 거, 주식 막 삼성전자 유가증권 막 10억 원 이러지. 없는 사람들이나 뭐 상속받고 뭐 증여받아. 그래 부동산 그것도 주택을 상속받고 주택을 증여받죠. 그러니까 상속 증여는 대부분 취득 단계로 분류가 돼요. 왜? 상속으로 취득을 하는 거고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라는 거니까 취득 단계로 이렇게 분류돼요. 자, 그리고 요 두 개는 일단 하지 마요. 요 두 개는. 부가가치세 의외로 잘 나와요.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세. 얘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아니죠. 우리가 편의점에서 소비하면 10% 이렇게 떼는 거잖아요. 이게 소비세예요.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국세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우리 국가가 국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돈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의 대표적인 게 조세부가란 말이야. 근데 국가가 조세부가를 통해서 가져온 금액, 세금 금액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세금이 뭘 것 같아요? 제일 큰 소득세. 개인이 내는 소득세, 법인, 회사가 내는 소득세 합쳐서 소득세 압도적이에요. 왜? 소득을 벌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가장 큰 세금이에요. 이게 1번. 그 다음으로 큰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소득을 버는 이유는 뭐 때문에? 소비하려고. 그래서 소비와 관련된 세금이에요. 여기서 소비와 관련된 세금이 부가가치세란 말이에요. 부가가치세가 금액으로 치면 두 번째로 커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세금인 소득세하고 소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지방에다가 넘겨줘 안 넘겨줘? 절대 안 넘겨준다. 대표적인 국세인 거야. 국세. 자, 요 정도가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이에요. 뭐 어렵진 않죠? 특히 요 보유세만 좀 이해해줘. 자, 기본적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나간다고. 근데 언제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됩니까? 그러면 특정 개인이 종합부동산세는 국가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종합했을 때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추가로 부가. 그리고 특정 개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금액이 너무 크다. 그러면 추가적인 조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정책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봐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효과라고 돼 있어요. 임대주택에 대한 익힘장은 조금 이따 보고요. 이거 한번 봐요. 이게 참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가끔씩 나오는 건데 뭐라고 돼 있냐. 임차인의 가격 탄력성이 임대인의 가격 탄력성보다 탄력적입니다. 우리는 탄력성 배우지도 않았어요. 임대주택에 제한 재산세가 부과되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그럼 그 이유를 한번 보자. 이 조세가 나오면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어떤 문구가 있냐? 우리 재산세는 임대인한테 부과되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부과되는 거예요? 당연히 임대인한테 부과되겠죠. 이 사람이 집 주인이니까. 자, 그리고 정부가 올해 재산세를 한 120만 원을 추가로 올렸다고 해요. 120만 원을. 연 120만 원을 우리가 재산세도 1년에 한 번 내니까 연 120만 원을. 그러면 월 지금 10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뭔가 추가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항상 임대인은요, 합리적인 임대인은 이 월 10만 원의 세금의 부담액을 자신이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만만한 누가 있어? 임차인이에요. 미스터 국이에요. 만만한 미스터 국이 임차인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며시 임차인에게 조세를 뭔가 전가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조세 전가예요. 그래서 조세는 항상 전가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자,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재산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 또는 조세는 조세 전가 현상이 있다. 이런 조세 전가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뭐라고 임차인한테 전화 겁니까? 그럼 이렇게 전화 걸어요. 야, 정부가 세금을 너무 많이 올렸다. 그리고 요새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뭐 해요? 나 죽겠다. 이렇게 말하고 임차인한테 뭐라고 말해요? 야, 다음 달부터 관리비 3만 원만 더 올리면 안 될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얼마 전가하는 거예요, 10만 원 중에. 3만 원을 이렇게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항상 조세가 누군가에게 부과되면 그 조세는 항상 어디로 온가? 전가되는 게 합리적이에요. 이 임대부동산에서는 이런 식이죠. 관리비 3만 원만 더 내라. 그러면 이 미스터 국이야. 미스터 국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3만 원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돈이야, 이게. 무슨 돈이. 이 미스터 국 입장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세금 때문에 관리비를 3만 원만 더 내놔라. 또는 임대료를 3만 원만 더 내놔라. 그러면 둘 중 하나죠. 이걸 부담하든지 딴 집으로 가든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월 10만 원의 부담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다음 달부터 월세를 10만 원만 더 올리자.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이 집 떠납니다. 네, 알았어요. 다음 달에 집 뺄게요. 이거 나가면 돼. 예? 그런데 꼭 집주인이 뭐라 그래? 3만 원이라 그래. 그러면 제가 한 20년 동안 정말 각종 임대주택에 다 살아봤어요. 뭐 반지야, 뭐 침수된 지야, 또 뭐
8만 원에 살으라고 해서 옥탑방에 뭐 창고 같은데 내가 다 살아왔는데 3만 원이 이게 어떤 수준이냐? 임차인과 임대인의 우정의 금이 안 가는 딱 그 선이야. 봐요. 나 직장 다니고 있는데 야 다음 달부터 3만 원이야. 그러면 괘씸하니까 어디 딴 데 가고 싶다고. 근데 생각을 딱 해봐. 아, 이번 달에 연말이라 바쁜데 중개사 사장님 또 쫓아다니기도 뭐하고 아, 또 이사하려면 짐 정리해야 되고 아, 용달차도 불러야 되고 그냥 살자. 이게 딱 여수주야. 이게 딱 여수주야. 이게 3만 원. 자, 그래서 조세가 누군가에게 부과되면 정가를 통해서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함께 부담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함께 부담. 함께. 자, 그럼 이제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봐. 함께 부담합니다. 그러면 출제자가 뭘 물어보겠어요? 이걸 물어본다고, 이걸. 항상 조세는 정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이 부담해요. 그래서 임대인이 보다 많이 부담하니 임차인이 보다 많이 부담하니 반드시 이걸 묻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탄력성을 안 배웠으니까 그냥 직감적으로 보세요. 보다 안 똑똑한 사람이 보다 많이 부담하겠어?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겠어? 안 똑똑할 때 더 많이 부담하죠. 그래서 앞으로 탄력성이라는 게 나오면 해석을 이렇게 잘해줘요. 임차인의 탄력성이 임대인의 탄력성보다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항상 탄력 나오면 똑똑이라고 번역하면 정확히 맞아. 정확히. 그러니까 임차인의 탄력성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임차인의 탄력성이 임대인보다 뭐 하다는 거야? 탄력. 똑똑합니다. 누가 똑똑이요? 임차인이 똑똑이죠? 그럼 누가 더 많이 부담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딱 하나 찾아주면 돼요. 요것만. 예. 탄력적이다를 똑똑 또는 비탄력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안 똑똑 해서 보다 안 똑똑한 쪽이 보다 많이 부담한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요 사례가 중요해. 사례가 이 사례 그대로 나와. 임대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면 봐요. 임대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면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다. O야 X야. 자, 임대인에게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다. O야 X야. 그렇죠. 조세가 정가되고 조세 정가 방식이 임대료를 인상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건 재산세에 대한 문제예요. 재산세. 이번에는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양도소득세. 뭐라고 되냐? 이거 동결효과예요. 동결효과. 자, 주택 공급의 동결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핵심이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현상입니다. 이거 핵심이죠. 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안 팔면 되는 거잖아. 안 팔면. 그래서 이 동결 효과란 게 뭐니?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랐어. 가격이. 그리고 팔라고 봤더니 웜에 양도소득세가 폭탄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나 부동산을 지금은 안 팔란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 지금 안 팔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우리나라에서는 특징이 뭐냐?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많이 깎여요. 장기 보유 공제라고 해요. 10년 이상. 그러니까 뭐 10년 이내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이상 그냥 보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특징이 이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완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하고 이게 참 그 고무줄 같은 세금이에요. 이게 부동산에 뭐 투기가 만연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겁나게 부과해요. 그리고 뭔가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많이 깎아주고. 그러니까 그냥 소유자 입장에서는 야 일단은 지금은 피하자. 이런 게 동결효과예요.
지금 팔지 말고 나중에 팔자. 상황 봐서. 이게 동결 효과예요.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 부과로 주택의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주택의 공급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이해해 봐요. 우리 주택의 공급은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두 가지. 우리 경제학에서 주택의 공급이라 그러면 항상 신규 건설을 뜻해요. 신규 건설.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신규 건설이 주택의 공급이겠죠. 그런데 신규 건설되는 물량은요, 많지 않아요. 많아봤자 3만 호, 5만 호, 연 그래요. 3만 호, 5만 호.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공급되니? 그러면 기존 주택의 매물로 이루어져요. 기존 주택의 매물. 기존 주택의 매물은 누구를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중개 사장님을 통해서, 중개 사무실을 통해서 나온 매물. 이게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의 압도적이에요. 이거. 압도적이야. 자, 그럼 봐요. 신규 건설보다는 이 기존 주택이 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나온 공급 물량, 이 매물이 공급을 차지하는 게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자,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아 보여.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선택했냐? 지금 처분하지 말고 기다렸다 처분하자. 이 말은 지금은 팔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소유자는 중개사 사무실에다가 물건 좀 팔아주세요 하고 내놨다가 이 팔지 않겠다고 결정이 되면 다시 전화 걸어서 이 매물 없던 걸로 해줘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가 확 감소해? 그렇죠. 중개사 사무실에 나오는 매물이 확 줄어버린다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급이 감소하는 거지. 그럼 이제 질문이 아니라 저번 주 숙제. 저번 주 숙제가 뭐였어요? 저번 주 숙제가 아니지. 2주죠. 우리가 오늘 4주차잖아요. 2주차의 숙제가 뭐였어요? 마지막 퇴근할 때.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이거 갖고 뭐 하라고? 네 가지 규칙. 여기 공급의 감소 나왔잖아. 그러면 항상 네 가지 규칙.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규칙은 뭐부터 제가 꼭 언급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거래량 감소. 그리고 공감 주셨군요. 가격 상승. 이렇게요. 요게 가끔 나와요. 자,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주택의 공급이 감소해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얘가 예전에는 잘 나와서 내가 연상 코드도 하나 갖고 있어. 그냥 동결 효과를 주고 아무 이유 없이 요걸 딱 안 내고 요걸 빼고, 야,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고. 아니, 공급이 감소하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이걸 딱 빼고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니? 그러면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원래 이 동결은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동결이야.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동결인데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에 동결 이걸 보게 되면 또 어떤 느낌이 또 들어요. 추워 보여, 따뜻해 보여? 추워 보이잖아. 그래서 동결 효과 나오면 항상 동상 걸릴 수 있어. 이게 연상 코드예요. 동결 효과 나오면 가격이 오르니 떨어지니 나오고 그냥 상승이야. 자, 그래서 재산세가 나오면 항상 조세가 전가될 수 있다. 그리고 조세는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보다 안 똑똑한 쪽이 더 많이 부담하겠지. 이런 거고,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아 보여요. 그러면 이번에 나 안 팔란다. 이게 무슨 효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실무 상식이란 말이에요. 이거 정말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하나가 더 있어. 요것만 지식이야. 요것만. 헨리 아저씨의 토지 단일세. 근데 한번 읽어봐요. 헨리 조지가 미국의 학자입니다. 헨리 아저씨는 다른 모든 조세를 철폐하더라도 토지세만으로 충분히 국가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모든 조세를 철폐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을 단일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핵심은 뭐냐? 야, 수많은 조세들이 있는데 야, 다른 거 다 없애. 그리고 뭐만 하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니까 결국 부동산의 보유세만을 강력하게 부과하잖아. 다른 거 다 없애고. 뭔가 받아들여졌겠어요? 안 받아들여졌겠어요? 안 받아들여졌죠. 자, 이것도 참 이게 의미가 큰 조세요. 우리 이게 뭐야? 우리 저번 주에 제가 숙제 내준 게 뭔지 기억나요? 항상 저기 강의 끝날 때 내가 숙제 내줬다고. 1주차에는 뭐 내줬을까요? 숙제. 집에 퇴근할 때 딱 요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가세요. 안 나지 기억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한 글자 연립 다세대. 최소한 공동주택의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요거야. 그 다음에 2주차에는 퇴근할 때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요거야. 3주차 저번 주에는 집에 갈 때 힌트, 젊은 사람들이 영혼을 끌어서 주택을 살려고 하는 거 이유 뭐 이런 것도 관련돼 있어. 그렇죠. 그게 또 임대주택의 공공 임대주택의 종류. 50년 이상 영구 임대, 30년 이상 국민 임대, 젊은 층의 주거 안정 행복주택. 행복주택이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거 봐요. 이거 봐. 요 대학교 이게 학사모 쓰고 있으니까 젊은 청년이야. 젊은 청년들이 요새 기득권 좋아한다고 안 좋아한다고? 안 좋아해. 빨간 당이든 파란 당이든 다 싫어해. 요새 20대 30대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이거 봐요. 여기 작년식은 뭐 타고 와요 이게? 똑같이 돈 벌러 지금 출발하는데 여기 요 자동차 타고 시작하고 요 젊은 사람은 졸업해서 뭘 끌고 가 이게? 리어커 끌고 가잖아. 리어커 위에 또 부모까지 부양하면서 이러니 둘이 게임이 되겠냐고. 이게 게임이. 이게 왜 문제입니까?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공감하실 거야. 공감. 자, 전 나주 출신인데요. 제 또래에서 나주에서요. 미스터 국 친구야. 나주에서 제 또래에서 여자들은 대학교를 많이 가요. 여자들. 근데 우리 동네에서 남자는 대학교 간 사람이 딱 2명이야. 제 또래에서. 나랑 친구. 그래서 둘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이게 대전 못 봤지. 나주 가면 그때 신동 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딱 대학교 2명 갔다니까. 이상해. 이 누나들은 대학교들 많이 가요. 동네 누나들은. 근데 남자들은 둘이 딱이야. 둘이. 그래서 나주에서 학교 다니고 이렇게 뭐 하고 이제 해봅시다. 자, 태어난 데가 똑같아. 생활 수준이 비슷해. 이 둘 다 그냥 집에서 농사.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비슷해. 뭐가 차이가 있겠어. 또 둘 다 그냥 비슷하게 뭐 세무 공무원 합격하고 세무 뭐 강의하고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언제 차이가 납니까?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친구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을 딱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야, 너 뭐 우리가 딱히 해준 것도 없는데 학교 잘 졸업하고 취업도 잘하고 아이고 결혼까지 하는구나. 아이고 장하다. 너 말이야 내가 결혼할 때 논 좀 팔아서 야 내가 아파트 하나 내가 지원해 줄게. 그래서 20년 전에 얘는 저기 영등포 뒤에 푸르죠. 나 기억도 해. 분양가 3억이야. 영등포 뒤에 푸르죠. 분양가 3억. 럭셔리해 그때는. 요거 사줬어. 요거 사줬어. 자, 우리 집은요. 위에 누님이 둘이 있는데 누님이 다 대학 공부를 잘해 저보다. 대학교 갔어. 그래서 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논 팔고 소 팔고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 학교 알아서 잘 가고 뭐 대학교도 아이고 직장도 잘 잡았구나.
그리고 저도 결혼하려고 여자친구 데리고 왔더니 아이고 결혼까지 축하한다 끝이야. 없어 팔론도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세로 이제 시작하는 거야. 전세로 시작하는 거야. 자 이제 봐요. 이제부터 운명이 달라져. 20년 동안 영등포 3억짜리 아파트 지금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20억이야. 17억을 일해서 어떻게 벌어? 도둑질하지 않고서 사기치지 않고서.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때 되면 차도 바꿔, 여행도 가, 뭔가 문화생활도 즐겨. 뭔지 몰라도 풍족해. 자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를 때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도 미친 듯이 올라. 야 차는 무조건 30만까지 타는 거지. 여행은 제주도면 되지. 야 참아.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디서부터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달라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이 차이가 생활 수준, 빈부격차를 확 만들어내게 된단 말이에요. 이 현상이 미국에서는 언제 발생했습니까? 벌써 150년 전이야. 미국은 정말 자본주의라. 그래서 헨리 아저씨가 이걸 보고 말하는 거야. 야, 모든 빈부격차의 시작은 부동산 소유 여부구나.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 야, 조세 다 없애버려. 그리고 뭐만?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만을 강력하게 부과하자라고 주장한 게 헨리 아저씨다 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심심치 않게 잘 나온다고. 의미가 이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 20대 30대가 뭘 본 거예요? 요걸 본 거라니까. 20대 30대가 부동산을 가지고 시작했느냐, 부동산을 갖고 시작하지 않았느냐가 생활 수준을 확 차이 낸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 하려고 노력했다? 대출 끼고 전세 끼고 영혼까지 끌어다가 뭘로? 그렇죠. 아파트 가지고 시작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층들이 사회에 요구를 하는 게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근거 없는 거. 이제 적당해. 자, 10분 쉬었다가 익힘장도 한번 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